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스페이스라는 회사의 CTO로 있는 김태형입니다. 그리고 케라스 커뮤니티인 케라스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글 코리아도 이제 같이 운영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 커뮤니티를 이제 하면서 오픈소스 쪽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조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실습은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뭐 실습은 뭐 세션마다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의 이제 블로그를 이제 복사 붙이기 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 머리 가지고 제가 실습할 겁니다. 아무래도 신경망이고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만큼 훌륭한 신경망이 없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나 그런 개념을 익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제 블로그나 그 발표 자료도 아마 다 공유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나 뭐 동아리나 그리고 어떤 회사의 조직에 가셔가지고 전파를 하거나 뭐 본인 PPT 쓰거나 할 때 무단으로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시고 많이 전파하시고 하셨으면 일단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와 풀이법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몇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which is the following is not number인데, 이제 대답을 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몇 번? 4번. 와, 좋습니다. 대부분 맞추셨고요. 아니신 분도 계세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사실 저 단어가 생소한 단어죠. 마무리라는 거는 생소한 단어인데, 저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이 답만 보고 그래 뭐 얘네들은 비슷하고 얘만 다를 거니까 하나만 고르라니까 이걸 고르겠다, 뭐 이렇게 고를 수 있죠. 저는 학창 시절에 거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었어요. 시험을 칠 때.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귀가 있냐 없냐, 그죠? 뭐 코가 있냐 없냐, 더 깊게 나가서 알을 놓느냐 새끼를 놓느냐, 뭐 다리가 있냐 없냐, 영어로 했을 때 세 글자냐 다섯 글자냐, 뭐 이런 거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걸 이제 클러스터링,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지도 학습.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분간하는. 그래서 딥러닝 쪽에서는 모델을 구분할 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푼다 그러면 비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멀, 뭐 얘는 뭐 파충류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이제 라벨이라고 하는데, 이 라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게 딥러닝 할 때 가장 잘 돼요.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그죠? 명확해서 잘 되는 거고, 오늘 배우실 거에 뭐 분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생성 모델 같은 거 지혜는 지도학습이 아닙니다. 비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학습도 있긴 있어요. 제 커리큘럼에 오늘은 아니지만 강화학습으로 케라스로 강화학습을 간단하게 하는 게 있는데, 강화학습을 어떻게 하냐 하면 얘를 선택하면 10대를 때려요. 뭐 영문도 모른 채 얘를 10대 때려요. 얘 선택하니까 빵을 10개 줘요. 칭찬을 10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돌다 보면 여러분을 선택하라고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칭찬받는 얘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강화학습이라 합니다. 상태를 보고 적절한 보상과 내가 선택해야 될 액션을 취하는. 그래서 지금 입문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문제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현업에 계시거나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시거나 하실 때 어떤 문제를 풀고 싶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케라스 일이니까 케라스부터 시작을 하죠.
케라스 이름이 참 멋있죠.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케라스는 상냥 뿔을 얘기합니다. 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꿈의 신이 인간들한테 꿈을 보낼 때 두 개의 문을 통해서 보냅니다. 하나는 케라스, 그러니까 뿔로 된 문, 하나는 상아로 된 문을 통해서 보내는데 상아로 된 문을 통해서 보낼 때는 일단 거짓 꿈을 보내고요. 케라스로 된 문을 통해서 보낼 때는 진실된 꿈을 보내요. 그래서 그 신화에 보면 항상 사람이 어떤 왕이나 잘못을 저지르면 신이 이렇게 응징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으면 상아로 된 를 통해서 이제 막 이런 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케라스로 된 걸 어떤 받았다 그러면 좀 더 진실된 그런 답변을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막 이제 우리 세대에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됐고 많이 테스트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세대가 인공지능을 검증할 수 있어요. 데이터셋 가지고 검증도 하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인류가 뭐 AI를 검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더 많은 역할을 보냈고 거의 뭐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텐데 그 인공지능이 잘못된 어떤 정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케라스로 만들면 좀 더 진실된 정보를 주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케라스에 제가 빠진 지 한 3년째 됐어요. 3년째 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다 케라스가 보여요. 이게 제주도의 중문 관광단지 보면서 우와 케라스다. 딱. 저 사진 제보 받습니다. 케라스 있으면 제가 커피 쿠폰 딱 넣어. 제 자녀분이랑 같이 이제 가면 이거 케라스다. 그거 저기죠. 케라스는 프랑스와 솔레님이 만드셨어요. 예, 케라스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딥러닝 위드 케라스인가? 위드 파이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이분이 만들었고요. 이분이 이제 그 구글 엔지니어의 머신러닝 쪽 하고 있다가 텐서플로우를 다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개발자인데 텐서플로우는 이건 그래 뭐 인공지능이긴 한데 라이브러리이긴 한데 일반 사람들한테 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다를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조금 더 이제 쉽게 만들자. 그래야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케라스의 핵심은 쉬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텐서플로우로 공부를 하신 분이 계셨더라면 케라스를 보면 완전 딴 세상 같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막 라이브러리인데 막 쉽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좀 더 로우 거 쓰면 되지. 쉽게 만들어서 뭐 클릭 몇 번 뚝딱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보면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 저걸 쓰면 좋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 갈까?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엔지니어인데도 불구하고 케라스를 제가 만났을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계속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이걸로 현업까지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케라스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작년 시부페어 가서 찍었어요. 그 한국 사람은 사실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프랑스 솔레님 만나면 막 딥러닝 관련된 막 질문할 텐데 저는 사진 같이 찍자. 그래서 같이 찍었습니다. 보통 웃는 타이밍인데 한국인 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고요. 일단 이거 좀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뭐 이런 데 좀 관심은 있죠.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 뭐 누가 뭐 1등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 당연히 1위입니다. 1위. 2위는 이제 케라스 뭐 파이토치가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파이토치 뭐 이런 거. 근데 그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 책입니다. 제 책인데 블록과 함께하는 파이썬 딥러닝 케라스라는 책이고 혹시 책 여기 사신 분 계신가요? 책 가지고 계신 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독자님. 네. 안 사신 분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네. 이제 끝나면 막 서점 달려가면 사시겠죠? 제 책을 보면 뭐 이렇게 악보 있고 뭐 블럭 있고 이게 다예요. 네. 케라스 코드 있고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하나 없어요. 정말 수식 하나 없어요. 근데 오늘은 수식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 오늘 나오지만 여기 소식이 없어요. 케라스가 제가 만들 때 책을 낼 때는 뭐 없었어요. 책이 아예. 강화서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주 거의 케라스 베이스로 많이 나오고 있고 저분이 이 책이 이제 그 프랑스어 솔렘이 만든 책인데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꼭 저 책을 한번 사시고요. 네, 제 책은 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영호님 카카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분은 이제 뜬구름 같은 딥러닝 이론을 블록이랑 손에 잡힌 실체를 맞춰가며 구현의 어려움은 케라스란 시를 읽듯이 여러분 케라스 보면 시 읽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텐서플로우 공부하신 분은 진짜요. 이블님은 딥러닝에 대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듣지 못한 것들이 들리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말하지. 거의 뭐 그런 거죠. 이활성님 네이버 클로바 누구나 쉽게. 김진주님도 지금 네이버 클로바에 계세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고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좀 고민이 있거나 할 때 케라스 코드 쭉 보시면 머리가 좀 이렇게 맑고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때 최선의 선택. 아마 여기 오신 분 다 이걸 거예요. 관심도 있고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오늘 여기 와야겠다. 그래서 오셨을 거예요. 이건 사실 케라스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제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네. 이것도 웃는 포인트인데 안 웃으시면 제가 좀 뻘쭘해야 돼요. 제 자랑 해놓고.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 텐서플로우가 이번에 2.0이 됐어요. 2.0이 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라스를 하이 레벨 API로 선정을 해버렸어요. 기존에는 텐서플로우가 API가 많이 있었어요. 뭐 슬림이라든지 레이어스라든지 뭐 많이 있는데 이거를 케라스로 딴 거 다 버리고 케라스만 선택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가보면 케라스 딱 있고 이 케라스의 내용이 쭉 나와요. 케라스라는 건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아니, 딥러닝 엔진이 아닙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 뭐 티아노 지금 없었지만 티아노, 뭐 카페 뭐 이런 거 있으면 텐서플로우 있으면 케라스는 그 위에 동작하는 인터페이스일 뿐이에요. 엔진을 뭐 선택할 수 있어요. 난 텐서플로우 쓰겠다. 뭐 티아노 쓰겠다. MSS는 CNTK 쓰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케라스는 엔진이 아니라는 거. 대부분은 요즘에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 엔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케라스 쓴다는 얘기면 난 텐서플로우도 쓰고 케라스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텐서플로우 2.0의 그 큰 이제 뭐 그 맵이라고 할까요? 일단 로드맵 같은 그런 건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면 딥러닝을 배우겠다 그러면 모델 아키텍처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까. 근데 지금 시대에선 하여튼 요 몇 년간은 아키텍처의 비중은 확 줄어들었어요. 아키텍처는 사실 뭐 이미 다 공개된 거 쓰자 이렇게 돼버렸고 여기서도 보면 이 큰 그림 중에 모델 관련된 부분이 5분이에요. 그냥 케라스로 간단하게 쓰자 딱. 나머지 어떤 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분산 전략을 세워서 TPU, GPU 이런 걸 뭐 빨리 학습을 시킬까? 또는 인퍼런스 타임이 어떻게 할까? 학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에 좀 이렇게 넘어갔고 이걸 모델을 세이브하고 난 다음에 서빙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이제 딥러닝은 연구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써먹는 단계라서 어떻게 서빙할 거냐? 클라우드나 뭐 아니면 라이트 해가지고 안드로이드나 iOS 뭐 다른 쪽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이 많이 돼요. 웹 브라우저를 쓰겠다. 웹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보통 딥러닝이 서버에 돌고 나고 그 결과를 웹에 던져주는 식인데 JS 코드가 딱 돼버리면 텐서플로우 JS는 어떻게 되냐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딥러닝 코드가 돌아가요. 그래서 서버 자원이 필요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 상의 자원이 필요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그 다음 강의도 보니까 쿠버네티스나 이런 것들이 다 서빙 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딥러닝 모델을 조금 배우시고 나면 이걸 실제 활용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시고 싶을 텐데 꼭 그런 것들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 서비스를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솔레님하고는 뭐 가끔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제가 TF가 하이 레벨 API로 케라스 선정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더니 프랑스 솔레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어쨌거나 케라스는 독립적이다. 그리고
어떤 파트가 아니다. 딱 케라스는 이제 오피셜하게 선택됐지만 다른 것도 있었고 그 중에 TF 레이어스라는 게 있었대. 이것도 결국 케라스였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케라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TF가 날 선정했을 뿐이지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케라스의 창시자의 어떤 그런 철학 아니 그런 게 좀 담겨 있고요. 요거는 좀 살펴볼게요. 많이들 물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순위가 이렇게 따지는데 중요한 건 이는 순위가 아니고 오늘 그 마지막에 보면 그 파이토치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연관된 얘기인데 이게 케라스가 라이브러리 중에 보시면 자 라이브러리 쭉 볼게요. 텐서플로우가 있고요. 케라스라는 게 있고 파이토치 이건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습니다. 카페 같은 게 C++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티아노도 옛날부터 있었고요. MXNet, 뭐 CNTK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일단 패스트 AI라고 이것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잡 리스닝에서 어느 쪽에 많이들 뽑냐 아마 여기에 취업하시는 분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여기에 뭐 텐서플로우 많이 하고 케라스, 파이토치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K 이거 뭐 하는 데죠? 하여튼 이런 게서 서베이 부분에 이렇게 쭉 있다. 1, 2, 3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구글 서치 중에는 이렇게 서치를 한다.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미디움이라고 아십니까? 미디움이라고 굉장히 좀 블로그 형태인데 입문을 위한 블로그가 많아요. 초급을 위한 블로그.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글들이 많은데 저도 이거 많이 보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케라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입문자를 위한 글들이다 보니까 케라스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케라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존 북 같은 경우에는 테서플로가 많고요. 그리고 공개된 논문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파이토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최신 논문에 어떤 오픈된 거 쓰겠다 그러면 파이토치가 딱 먼저 보여요. 케라스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기 석박사 과정이시거나 어떤 그런 랩에 하신다 그러면 파이토치를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더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살펴보시면 결국에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이 세 가지는 그냥 다 하셔야 돼요. 처음에 입문, 그러니까 처음에 좀 쉽게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개념을 놓고 어떻게 쉽게 접근할까라는 입장에서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내가 조금 진정으로 내가 딥러닝을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뭐 어떤 논문이 나왔어요. 논문 가지고 봤더니 소스가 파이토치로 돼 있어요. 근데 난 케라스 유저라서 파이토치 소스 못 쓰겠다.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쉬운 거라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볼 정도면 돼요. 그래서 주로 쓰는 언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쓰는 모국어는 한국어지만 보는 어떤 보는 문건들이 다 영어가 많을 때 영어를 이제 공부하듯이 하여튼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나 뭐 이런데 좀 그런 엔지니어링 쪽에 팀에 하고 싶다 그러면 텐서플로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하시되 입문은 케라스로 뭐 오늘 입문을 하시면 되니까 오늘 이제 케라스로 입문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중에 케라스가 엔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라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이제 프로그램 용어를 제가 써버린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그 엔진은 엔진은 자동차 엔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엔진이 있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그 자동차 엔진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뭐 핸들이나 브레이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엔진은 딥러닝 엔진이라고 하면 실제 학습이 되고 어떤 모델 아키텍처가 이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학습이 되면서 그 웨이트가 막 변하는데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의 어떤 핵심 코어를 엔진이라고 그러고 그런 텐서플로우가 한다는 얘기고요.
그 위에 API, 뭐 오픈 API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I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엔진을 조정하기 위한 손쉽게 만들어진 함수, 뭐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여러분 차 보면 엔진 없고 인터페이스만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차 모형 같은 게 있죠. 모형 같은 거 보면 뭐 겉은 번지를 하나 실제 엔진은 없잖아요. 핸들은 다 돌아가도 뭐 그런 식이에요. 실제 캐라스에 엔진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캐라스는 그런 껍데기일 뿐이에요. 핸들 있고 있지만 엔진은 없는. 그래서 엔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렸어요. 수식 이거 하나면 됩니다. y는 w 곱하기 x 플러스 b 딱 요거. 자, 여러분 머리로 다 학습을 할 거라서 좀 집중해 주세요. 이분은 이 설명은 이제 김성훈 교수님이라고 지금 네이버 클로바에 계시고 그리고 홍콩 가기대 교수님이었었습니다. 유튜브에 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첫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정도 수학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고 머신러닝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입문할 때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좀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해서 저는 저희 사장님이랑 연봉 협상을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와이프랑 용돈 협상을 해요. 근데 사실 연봉 협상은 어렵지 않아요. 사장님이 김 이사 오늘은 이 정도 이번에 이 정도 어떨까? 네 좋습니다. 근데 용돈 협상 들어가면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해요. 월급의 몇 프로를 가져갈 거냐? 10%. 지금 10% 산정돼 있어요. 근데 매년 좀 바뀌어요. 세금 세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11% 갈 때고 18% 갈 때도 있어요. 굉장히 그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뭐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뭐 10% 받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만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체재비입니다. 체재비. 체재비는 뭐냐면 아침밥을 내 용돈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차비를 내 용돈에 넣을 거냐 뭐 여기에 아마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 뭐 부모님하고 용돈 그 할 때도 그런 거 들어가죠. 용돈 받으시는 분 계실 텐데 아침밥을 주냐 안 주냐 뭐 그런 것들. 약값을 어떻게 쓰냐 안 쓰냐. 옛날엔 약값을 의료비 지원을 다 해주셨는데 와이프님께서 요즘에는 하도 아프니까 조금 안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 운동을 할 때 50%를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체재비가 거의 그 삶의 질에 극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뭐 아침밥을 체재비 안 넣는다 그러면 제가 아침밥을 막 굶어가면서 막 용돈을 많이 이렇게 세이브하고 이런 게 있겠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월급, 용돈, 비율과 10%라는 비율 그리고 체재비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건 용돈이 얼마인지 원해요. 그리고 그게 Y가 되는 거예요. 용돈 뭘 계산하면 이제 용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WXB가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X가 뭘까요? 월급, 비율, 체재비 중에 월급 맞죠? 월급의 몇 프로? 비율이 뭐예요? W. 체재비 뭐예요? B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아니야 뭐 식을 이렇게 바꾸면 뭐 바뀌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보세요. Y 빼기 B W 하면 X 나오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종속 변수라고 하면 어떤 값의 독립 변수에 의해서 바뀌는 값들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월급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용돈이 바뀌죠. 용돈이 바뀐다고 해서 월급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식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월급이 바뀌니까 용돈이 바뀌니까 월급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와이프하고 용돈 협상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 용돈 한 달에 1억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제 월급이 얼마 돼요? 10억이 되겠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거잖아요.
필요하다면 2억 줄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현실상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포인트는 이유가 뭐냐면 딥러닝에 입력을 할 때 X 데이터와 정답을 줄 텐데요. 문제와 정답을 줄 텐데 그 문제의 정답의 종속 변수냐 독립 변수냐 정도는 파악하고 넣으셔야 돼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역으로 원인을 넣고 결과를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넣고 원인을 추론한다든지 그렇게 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예측 문제를 많이 푸실 거예요. 뭐 내일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오늘의 어떤 그런 걸 다 놓고 내일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 시점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어떤 가정에서 모든 걸 세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문제를 할 때 그런 것들 조금 봐주셔가지고 원인을 놓고 결과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해당하는 원인들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용돈이 아니고 Y가 월급이다. 내가 월급을 얼마 받겠다라고 하면 X를 어떤 게 있을까요? 독립 변수들이. 월급을 높이기 위한 독립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요? 높이든 정하든 뭐. 네? 성과. 좋아요. 또. 야근 좋아요. 네, 야근 좋아요. 네. 저희 회사에 바로 입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야근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자, 뭐라 그러셨죠? 시급. 네. 시급은 얘랑 좀 비슷한, 최저시급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공인 최저시급이 월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거. 경력 좋죠. 경력적 우대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겠죠. 다른 분들은 경쟁 사이의 월급 이런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딥러닝에 내가 어떤 사람의 연봉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그 X를 충분히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뭐를 더 비중을 줄 거냐는 건 딥러닝 모델이 W가 알아서 계산하겠지만 충분히 원인을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는 머신러닝, 딥러닝 뭐 차이가 좀 애매하긴 한데 머신러닝에서는 얼마나 피처를 잘 뽑아서 관련된 거 못 뽑는 이런 의미라면 딥러닝은 그렇진 않아요. 웬만한 그냥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대신에 그 가중치는 딥러닝이 알아서 해주겠지. 즉 W하고 B는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데이터는 뭐와 뭐예요? X랑 Y만 있으면 돼요. 문제와 정답.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문제와 정답이 있는데 X하고 Y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하면 얘가 WB를 느낌 오겠죠? 그 다음에 이 WB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학습된 WB를 가지고 임의의 X를 넣었을 때 임의의 Y를 얘기해주는 이게 딥러닝의 어떤 기본 원리예요. 실질값 가지고 예측하는. 근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힘든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지고 학습한 걸 가지고 가을, 겨울에 적용하겠다? 조금 안 되는 잘 되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가 있나요? 소나무 재손충병이라고 소나무가 병 걸리면 색깔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디텍션 하는 거 있는데 정확도가 95% 넘어갔어요. 굉장히 좋은 성과 났죠. 근데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 가을에 적용했더니 모든 나무를 병 걸렸대요. 왜냐면 그 딥러닝 모델 색감만 본 거예요, 지금까지. 즉, 봄, 여름 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다른 거, 지역적인 요소. 미국에서의 어떤 뭐 결핵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학습시켜가지고 한국인에 적용하겠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요소, 지역적인 거, 시간적인 요소. 저희 태양 쪽 하고 있는데 태양 같은 경우에도 태양 극대기, 극속 이런 게 있어요. 극속에 있는 걸 극대기 하겠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는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계절성을 꼭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머리 가지고 학습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W하고 B는 저는 이제 X하고 Y만 있으면 됩니다. X 1 넣고 제가 여러분한테 1을 주고 내가 1려면 여러분은 3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3을 넣으면 여러분 5라고 대답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이 여러분의 누련수
신경세포 수가 다 같나요? 다 다르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느 층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완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학습시켜보죠. 1 넣고 3, 3 넣고 5 넣어야 돼요. 학습을 했어요.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WBA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 복잡한 유론 속에. 그러니까 제가 2를 넣으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대답 안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분들은 여러분 아마 소프트웨어의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힘들 때가 응답 없습니다. 응답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실습 머리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응답 없으면 조금 그냥 개인별로 조금 그 계산 처리 시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늦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응답 없으면 좀 지양해 주세요. 더 어려운 거 얘기할게요. 자, 1 넣고 3, 3 넣고 5, 4 넣고 5. 학습했어요? 자, 뭐 마음속에 WB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응답 없으면 없어요. 자, 2 넣을게요. 2 넣었어요. 하나, 둘, 셋. 좀 더 기다려보죠. 처리 시간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자, 4, 또 다른 분. 네, 여러분 딥러닝 모델이 지금 이런 결과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지. 네. 자, 이쪽 분이 대답하셨으니까 여기 파트에 다시 물어볼게요. 자, 2 넣었어요. 하나, 둘, 셋. 4, 5. 여기 대답하셨으니까 저 뒷파트. 저 뒷부분 파트. 자, 2 넣었어요. 하나, 둘, 셋. 4, 5. 좋아요. 4.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학습은 된 거예요. 그죠? 무조건 얘기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이걸 드랍아웃이라 그래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하면 나올 텐데 뉴런을 학습할 때 여러분 이제 일 잘하는 사람한테만 일 주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빨리빨리 성과 나오니까. 근데 대답하고 그걸 갱신하지 않는 뉴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대답만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정보가 주게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모든 뉴런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드랍아웃이라는 기법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수식은 뭐 이 정도로 봤고요. 이제 더 이상 수식은 안 나옵니다. 딥러닝 모델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모델이라고 하면 그냥 레고 사람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랑 같이 따라해보죠. 모델. 네, 좋아요. 케라스에서는 이렇게 모델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아마 클래스를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 신청하실 때 클래스를 뭐 배우신 분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안 배운다 상관없습니다. 이 클래스의 생성자라고 표현을 하고 뭐 클래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함수를 하나 호출했다. 그래서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라스에서는 모델 만들 때 쉽죠. 시퀀셜 딱 하면 뭐가 생긴다? 모델 딱 생깁니다. 근데 위에 뭐 잡다하게 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파이썬 문법인데 이런 게 뜬금없이 이런 걸 쓰려고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주는 어떤 설명서를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함수나 클래스나 뭐 새로운 함수를 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위에 같이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얘를 임포트해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문법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설명서를 가져온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고는 3등분 나눌 수 있어요. 머리, 상반신, 하반신. 딥러닝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를 딥러닝 모델에서는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보죠. 네트워크. 케라스에서는 네트워크를 정의할 때 케라스가 아니라 뭐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 할 때 층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뭐 층 개념이 없이 막 복잡 연결돼 있지만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층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개 애드해야 됐죠. 그러면 이건 몇 층짜리예요? 2층짜리. 2층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층을 쌓는데 어떤 층? 네. 이런 층을 쌓는데요. 댄스라는 층을 쌓는데요. 그리고는 뭐 잡다하게 뭔가 인자가 있죠. 인자 뭐 다 배우실 거니까 지금은 눈여겨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층이 몇 개다? 2개다 보시면 돼요. 이 댄스라는 걸 뜬금없이 나왔죠. 이 뭐지? 그러려면 이렇게
DNS를 쓰려면 이런 거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반신이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자, 따라해보죠. 오브젝티브 펑션. 목표 함수입니다. 저게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네트워크보다 더 중요한 건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냐 연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옵티마이저. 따라해보죠.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는 이 딥러닝 네트워크를 갱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목표 함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을 봤어요. 불과 뭐 한 달 전에. 네. 스카이캐슬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디죠, 코디. 그 코디가 딥러닝 개발자를 한다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 코디가 그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고민을 하신 분. 그 코디가 뭘 하냐면 목표 함수를 잘 정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뭐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야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뭐를 해요? 너희 부모님한테 복수를 해 이렇게 하잖아요. 목표를 딱 정하니까 어떻게 서울대 의대 뭐 합격하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여자 그 주인공 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직 그까지는 잘 못 봤지만 뭐 어떤 애를 뭐 이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정하죠. 목표 함수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 오신 여러분의 학습도 오늘 이루어질 텐데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오셨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 함수가.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친다. 하나로 합친다가 뭔다? 컴파일이라 그러는 컴파일. 따라해보죠. 컴파일. 자, 컴파일은 잘 들으세요. 뭐 메모하실 분도 좋아요. 계속 제가 여쭤볼 거니까. 컴파일은 네트워크가 학습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일 뿐이에요. 그냥 두뇌일 뿐이에요.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려면 목표 함수랑 최적하게 있어야 학습이 돼요. 근데 이거를 묶는 역할이 뭐다? 컴파일이에요. 이 개념이 있어야 나중에 생성 모델 할 때 안 헷갈리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 지금 뭐 저는 뭐 막 너무 쉽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그래도 좀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파일은 뭐다? 네트워크가 학습할 준비가 됐다. 이게 컴파일 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네트워크가 학습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최적화기는 우리가 따지면 뭐 학원 선생, EBS, 뭐 과외, 그룹 과외, 개인 과외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네트워크를 갱신할 어떤 다른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을 텐데 그 자녀가 얘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줘야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학습할 때 막 과외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 걸 옵티마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붙여놔도 학습은 돼요. 네.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뭐 다음 문제지만. 그래서 그 캐러스에서는 모델.컴파일 하면 되고요. 오브젝티브 펑션을 로스라는 용어를 써요. 로스는 뭐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쓴 무슨 목표 함수가 저렇게 복잡해 그죠? 뭐가 됐든 옵티마이저는 SGD라는 걸 쓴다. 그리고 매트릭이라고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걸 내가 애큐러시를 찍어가면서 보겠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모델을 컴파일했네. 네.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옵티마이저를 지정했네. 그러면 뭐예요? 컴파일했으면 뭐가? 네트워크가 학습할 준비가 됐다. 됩니다. 아시겠죠? 코드는 뭐 한 줄짜리지만 이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캐러스를 딱 이렇게 접근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일까지 딱 하면 우리가 이제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자, 모델. 자, 같이 따라해보죠. 모델은 세 가지 요소가 생기는데 첫 번째 네트워크, 오브젝트 펑션, 옵티마이저. 네트워크를 학습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명령을 뭘까요? 컴파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레고에다가 여러분 레고 눈에다가 1을 뭔가 이제 벡터 수치 하나를 딱 넣어주면 얘가 뭐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해서 나온 결과를 입에서 툭 나와요. 그러니까 입력 하나 하면 출력이 나온다 보시면 되죠. 제가 이 개념을 밥 먹다가 생각했는데 와 이건 너무 멋진 표현이다 하고 제가 겁을 먹었더니 입력 하나 출력하는데 혹시 기가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레고에는 기가 없습니다. 다행히. 천만다행히. 근데 조금 깜짝 놀랐던 건 레고 이게 잘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걸 돌리면 뒤에도 눈과 입이 있어요. 아시면 끄덕끄덕 진짜 깜짝 놀랐네. 머릿속에 항상 이게 가려져 있는데 왜 그 쌍으로 찍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판서도 되죠. 네, 판서 되네. 시그모이드라는 게 있어요. 시그모이드. 저기 쪽에 있네. 시그모이드라는 게 있는데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좀 예쁜 단어인 것 같아요. 좀 발음하기도 좋고 시그모이드. 자, 따라해보자. 시그모이드. 자, 시그모이드는 0.0에서 1.0까지의 실수만 출력합니다. 여러분 그 붕어빵 만들 때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노즐에 이렇게 쭉 넣죠. 그래서 끝에 이게 동그라미면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가 밀가루 반죽으로 나오죠, 그죠? 만약에 별표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별표처럼 나오죠. 그리고 네모면 어떻게 나와요? 네모처럼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시그모이드를 닮으면 뭐가 나와요? 0과 1 사이에 뭐가 나요? 실수가 나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걸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봐도 이게 x고 y잖아요. 입력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뭘 넣든 간에 출력이 뭐와 뭐 사이에? 0과 1 사이로 돼 있어요. 그냥 요게 시그모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입에 시그모이드를 달게요. 딱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껏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기회가 잘 없는데 오늘 그걸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릴 겁니다. 대신에 시그모이드라서 0과 1 사이의 실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얘가 아니고요. 여러분 입에는 시그모이드를 지금 달았어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실수값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0.3 좋아요. 네. 아시겠죠? 0.2. 네. 지금 우리 실수까지 맞아요. 이거 누가 항의를 하세요. 실수 아닌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머리 가지고 실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0.3 좋아요. 시그모이드 달았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그모이드 말고 좀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딴 거 달아볼까요? 영어 딱 달아볼까요? 네, 더 힘들겠죠, 그죠? 자, 네트워크는 이제 네트워크가 많아요. 앱세션, VG16, 19, 레즈넷, 50, 많아요. 사실 여러분 입문할 때나 네트워크 한두 개 만들어 보지 네트워크 만들 겨를이 없어요. 만들 기회도 잘 없을 거예요. 그냥 가져다 쓰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뭘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때리면 네트워크의 층, 그죠? 몇 층짜리다. 굉장히 높은 층 있죠. 572층 이런 거 봐요. 와, 대단하죠. 뒤에 용량이에요. 용량은 층이 높다고 해서 층 높으면 당연히 용량도 높겠지만 모바일 넷 같은 경우에는 88층인데 17메가밖에 안 돼요. 층은 높지만 이렇게 좁겠죠. 뉴런 수가 많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뉴런 수가 많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에요. 돌고래가 우리보다 두뇌는 더 크지만 이렇게 더 IQ가 너무 높다고 볼 수는 없죠. 다 좀 그런 식의 개념 보시면 돼요. 이게 적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게 모바일 넷 같은 모바일 쓰면 이거 쓰겠다. 내가 해당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써보시는 게 추천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식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라스에서는 그냥 이 코드 소스 코드 한 줄이면 돼요. 아까 그냥 VGG16 하면 VGG16 모델 딱 가져와 버려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나 이제 하기 싫어. 그냥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쳐볼래. 쭉 치면 이거는 한 몇 줄 쳐야 돼요? 소스 코드로 몇 줄? 572줄 정도 치시면 돼요. 네. 권하진 않습니다. 레고로 막 조립한다 보면 그냥 이런 좀 공포 영화 같죠. 뭐가 됐든 얼굴에 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그걸 하나 고른다 보시면 돼요. 딱 골라. 댄스넷 하나 고르겠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했어요. 목표 함수. 목표 함수는 이제 이번에는 3개 정도를 외우실 거예요. 실습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 카테고리카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 3가지만 외울 겁니다. 여기 할 때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먼저 민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수치 예측할 때 써요. 수치 예측. 여러분이 뭐 내일의 기온,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내일의 교통량, 뭐 이런 것들 예측한다 그러면 민 스퀘어 에러, 수치 예측. 자, 수치 예측할 때 이게 회귀 문제 푼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냥 수치 예측이라고 우리가 통일합시다. 수치 예측하려면 뭐 써요? 민 스퀘어 에러. 그리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진 분류. 남자 여자 구분한다. 기다 아니다 하겠다. 뭐 폭발할 거다 아니겠다. 이게 뭐 이렇게 있다 없다 하겠다. 이진 분류할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카 크로스 엔트로피는 여러 개 분류. 다중 분류. 뭐 남자 여자 뭐 중성이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노트북, 뭐 필통, 뭐 이런 것들. 다중 분류. A다, B다, C다 이런 거. 3개 이상. 근데 뭐 2개도 다중 분류에 들어가니까 2개 푸는 것도 이것도 가능해요. 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3개 넘어가면 이런 걸로 해야겠죠. 그래서 수치 예측할 때는 민 스퀘어 에러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죠. 민 스퀘어 에러. 자, 그 다음에 이진 분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자, 다중 분류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여러분 입에서 얘기한 것들은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지금은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좀 넘어가면 대답을 잘 못하실 분이 계세요. 그래서 딱 이참에 머릿속에 좀 딱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입에서 소리를 내봐야 됩니다. 내가 내는 소리와 또 실제 정답과 비교해가면서 머리를 갱신하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상반신이 우리가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골라서 쓴다. 보시면 돼요. 쉽죠? 자,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옵티마이저. SGD, 뭐 아담, 이거는 이제 학원, 과외 선생, EBS, 친구 과외,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학습을 도움을 주는 코디 이런 거. 코디 받아야 뭐 최고 좋죠, 그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고르면 됩니다. 근데 최적화하기가 조금 개념이 안 잡히신 분도 계세요. 뭐 사실 뭐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딥러닝 모델은 뭐냐면 최적 문제를 푸는 겁니다. 최적 문제를 푸는 건데 최적 문제라고 하면 최고치나 최저치를 간다고 보시면 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골이라고 보죠. 저기 커피가 이제 내려져 있는데. 이게 제가 저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폭을 이렇게 가다 보면 가까이 가고 있네? 하고 넘어갔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 뒤로 가야 있어. 어떻게 또 넘어갔어? 어떻게 돼요? 다시 하죠. 그러면 이게 수렴이 안 되겠죠, 그죠? 수렴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보폭을 같이 가다 보면 어떻게 좀 이렇게 찌러서 이렇게 가야겠죠. 또는 제가 저 멀리 있다 그러면 제가 보폭을 작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학습이 뭐 하세요 이러겠죠. 어떻게 해야 돼? 좀 뛰어가다가 좀 천천히 가다가 가야겠죠. 이런 옵티마이저는 최저치를 가기 위한 온갖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러닝 레이트라든지 디케이드, 모멘텀 이런 거. 실제 걷는 행위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하반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무슨 문제 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이진 분류. 자, 하나, 둘, 셋. 다중 분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집에 레고 한두 개 좀 있을 텐데 저거 다중 문제. 하여튼 이제 딥러닝 모델로 계속 연상이 될 겁니다. 이제 아까 이전 시간에서 배웠던 이번 시간에서 배웠던 거랑 다 종합해서 하는
딥러닝 개념을 확실히 익히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데이터는 뭐와 뭐예요? X랑 Y예요. X는 문제, Y는 정답. 자, X는 뭐요? 문제, Y는 정답. 이 X를 사람 눈에 딱 보여줘요. 레고 눈에. 그러면 레고는 입력을 받아서 X는 머릿속에 뭐가 있죠? W랑 B가 있죠. 뭔가 뭐 근데 처음에는 랜덤이 돼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갓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Y 프라임 뭐예요? 푼답이에요. 푼답. 내가 생각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Y 프라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Y 프라임이 입에 뭘 달았어요? 시그모이드를 달았어요. 그럼 뭐와 뭐 사이에 나와요? 0과 1 사이에. 자, 실습해 보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입에는 시그모이드라는 게 달려 있는데 0과 1 사이에 실수로 얘기해. 이거 뭐예요? 0.1, 0.3. 또 여기는 1. 저기 뭐예요 이거? 0.8. 네, 좋아요. 지금 뭐예요? 이게 Y 프라임이에요. Y 프라임. 여러분 네트워크는 현재 완전 랜덤이 돼 있기 때문에 Y 프라임 나와요. 그래서 오브젝트 펑션은 손이 두 손이 있어요. 한 손은 푼답 Y 프라임을 주고요. 다른 손에는 뭘 줘요? 실제 정답을 줘요. 정답.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1. 여러분 0.1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실제 정답인 1과 봤을 때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고 0.8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1이라고 봤을 때 차이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뭐가 됐든 그런 차이를 계산하는 게 뭐다?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예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랑 저랑 수학 점수를 둘 다 60점을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맞았는데 저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와, 나는 너무 힘들어. 얘는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랬어요. 걔는 문과였고 저는 이과였거든요. 똑같은 오차가 나더라도 나의 인생 목표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펑션이 여러분 딥러닝 모델 설계할 때 디테일하게 설계하면 만약에 토익 점수로 토익 여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단순 점수 비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트별로 다 따로따로 점수 비교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되는 게 오브젝트 펑션인데 오늘은 뭐 3개 정도만 배울 겁니다. 근데 그 오차가 계산이 됐어요. 계산된 걸 누구한테 준다? 누구한테 줘요? 옵티마이저한테 줘야 돼요. 그 예서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누구한테 줘요? 코디한테 줘요. 그럼 코디가 그 예서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갱신. 무슨 참선의 공간 이런 데 가가지고 너 문제 왜 틀렸어? 너 자신 믿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트워크를 갱신해. 누가? 옵티마이저가. 네트워크를 갱신하는 녀석은 누구예요? 다 같이? 옵티마이저예요. 옵티마이저한테 얼만큼 오차로 갱신하라고 알려주는 녀석은 누구예요?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점점 헷갈리죠? 아니 계속 쉬운 얘기예요. 이제 확실히 이렇게 머리를 갱신해. 이게 생성 모델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한 번에 갱신 안 됩니다. 갱신할 때 뭐 갱신하는 게 W하고 B가 갱신하는데 한 번에 갱신 안 돼요. 차츰 돼요. 자, 아까 대답하셨고 제가 1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한 번 갱신 됐겠죠? 자, 이거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건 뭘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에 갱신 안 돼요. 한 번에 갱신 된다면 우리가 다 천재겠죠, 그죠? 예, 한 번에 갱신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머리 좋아서 그런데 천천히 합시다. 이건 뭘까요? 하고 제 정답을 1로 줬어요. 그러면 갱신 한 번 했죠? 자, 이거 뭘까요? 네, 좋아요. 제 정답을 1. 이거 뭘까요? 1. 이거 뭘까요? 아직도 0.5는 누구예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결국 1로 뭐예요? 수렴이 돼요. 이게 딥러닝의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학습했어요. 뭐 좋아요. 뭐 학습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미 학습을 했는 상태예요. 자, 이거 뭘까요? 하나, 둘, 셋. 예, 0이라 대답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건 새로운 걸 보죠. 새로운 걸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랜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게 아니라서 0이라고 영이 할 수도 있고 뭐 0이 저게 아니라서 0이라고 얘기한 것보다 그냥 랜덤에서 0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뭘 준다? 1라고 주면요. 얘도 그냥 1이라고 학습해요. 만약 제가 0으로 주면 어떻게 해요? 0이라고 학습하겠죠? 딥러닝은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이에요. 0. 자, 정답 줄게요. 0. 이거 뭘까요? 하나, 둘, 셋. 0.000. 제 정답 0. 이거 뭘까요? 네, 0. 이게 학습이 충분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써먹어 볼게요. 이거 뭘까요? 1.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네, 이것도 랜덤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학습 안 한 거를 얘가 보질 못해요. 딥러닝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해결하고자 뭐 원샷, 뭐 제로샷,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학습한 것만 하기 쉽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근데 뭐 이게 옵티마이저가 머리 갱신하는 거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좀 확 와닿는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군대 가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실수 딱 하면 연변장 10바퀴 돌아 그러면 연변장 10바퀴 딱 돌고 나면 완전히 갱신돼 있어요. 요즘 군대 안 그러나요? 아니면 제 지도 교수님이나 회사 그 상사가 뭐 이렇게 자네 좀 걷지 이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1시간만 딱 걸어봐요. 머리 완전 갱신돼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옵티마이저가 갱신한다. 그래서 한번 종합해 보죠. 이제 그 시건살에서 이제 코드를 이제 보시기 시작할 텐데 눈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시건살 하면 뭐가 생겨요? 모델이 하나 생겨요. 모델에 현재 뭐를 만들고 있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죠. 이 네트워크의 층이 몇 층이에요? 2층이에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오브젝트 펑션 뭐예요? 하나, 둘, 셋.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마이저 뭐예요? 이거 뭐 하는 문제예요? 다중분류 푸는 문제죠. 그래서 뭘 했어요? 컴파일 했죠. 컴파일하면 뭐가 된 거예요? 네트워크가 학습할 준비가 됐다죠. 학습할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학습할 준비 됐으니까 학습해야겠죠. 학습하는 펑션은 뭐다? fit. fit 할 때 아까 우리가 이번 갱신할 때 뭐와 뭐가 필요했어요? x랑 y가 필요했죠. 그래서 x랑 y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포크 배치법을 다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뭐 이제 다 학습되면 뭘 해요? 이제 실제로 써보면 되죠. 그죠? 프리딕트. 이 이벨리에이트는 사실 프리딕트라고 합니다. 이미 x를 집어넣으면 y가 툭 나와요. 그래서 요 코드가 보면 요 앞에 파트가 앱리스트 뭐 숫자 손글씨 데이터 로딩하는 부분 뭐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 네트워크 구성하고 컴파일하고 핏하고 평가하고 끝. 그게 심플한 코드입니다. 요즘에는 뭐 대부분 여기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뭐 이렇게 레이어를 몇 층 쌓는 게 좋느냐 뭐 한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오토케라스라는 게 있어서 그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주고 피대라 그러면 얘가 최적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냥 예측해버려요. 모델 구성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숨겨진 인자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일주일 하면 일주일 안에 다 해보고 최종 모델을 얘가 알아서 뽑아내요. 뭐 그런 것까지 하는 거니까 요즘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